세계 문학 시리즈.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별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치기를 할 때의 일입니다. 양치기 일은 무척 외로웠습니다. 벗이라고는 양떼들과 사냥개 검둥이뿐. 혼자가 되면 몇 날, 며칠, 몇 달을 사람 구경도 못하고 지내야 했지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따금 약초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목장 근처를 지나기도 했고, 이따금 숯 굽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외로운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답게 과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와 마찬가지로 산 아래 마을 읍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따분한 저 같은 양치기의 일상에는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내가 먹을 음식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농장 노새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딸랑딸랑 들려올 때나, 농장 머슴 아이 꼬마 미아로의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갈색 모자가 저 멀리서 보일 때면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뛸 정도였죠. 그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산 아래 마을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세례를 받았고, 어느 집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고, 별다른 사건들은 없었는지 등등.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주인댁 따님, 우리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별 관심 없는 기색으로 지나가는 척 슬쩍 묻곤 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도 자주 파티에 참석하는지, 새로 나타난 멋쟁이 신사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산에 묻혀 사는 보잘것없는 목동 주제에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그래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 평생 보아온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라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보름치의 식량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기대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식량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첨나절이 지나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큰 미사를 보고 오는 모양이지. 점심때쯤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 기다리는 식량은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생각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봐. 길이 나빠서 노새를 몰고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3시쯤 넘어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비에 젖은 산과 들판이 오후에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뭇잎에서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 계곡물이 불어 좔좔 넘쳐 흐르는 소리, 그런 소리에 섞여 노새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흡사 부활절에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종소리처럼 즐겁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노새를 타고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도 꼬마 미아로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아, 우리 아가씨가 노새 등에 의젓이 올라타고 몸소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가씨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기운과 소나기 뒤에 맑게 씻겨난 공기 탓일 겁니다. 꼬마 미아로는 아파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서 자기네 아이들을 보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며 먼저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중에 길을 잃어서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머리에 달린 예쁜 리본, 아름다운 치마 등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차림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덤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것이 아니라 어느 멋진 무도회에서 놀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이라니 아무리 보아도 내 눈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렇게 가까이서 우리 아가씨를 오랫동안 본 적도 없었지만요. 겨울철 양떼를 몰고 산을 내려와 농장에 가면 아가씨와 잠깐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휙 하고 지나갈 뿐 우리 하인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 앞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우와,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넋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마땅할 노릇이지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낸 아가씨는 신기하다는 얼굴로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치맛자락을 살짝 걷어올린 아가씨는 양 울타리 안으로 냉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숙소랑 양 모피를 깐 잠자리, 커다란 두건이 달린 외투, 채찍, 그리고 사냥총 따위를 구경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혼자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내? 당신을 생각하면서요,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 대답도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척 부끄럽고 당황했으니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아마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져 내가 쩔쩔매는 꼴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찾아오니? 여자친구가 여기 나타나면 저기 산봉우리 위로만 날아다니는 에스테랄 요정처럼 예쁘게 보이겠네. 그렇게 말한 아가씨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었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는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요정이 나타나듯 얼른 왔다가는 서운하게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테랄 요정같이 보였습니다. 잘 있어, 목동. 조심해서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노새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비탈질 산길 너머로 아가씨가 떠난 뒤에도 노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굽에 채이던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내 귓가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커덕 덜커덕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바라보고 서서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오랫동안 우두커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 아래쪽 골짜기들이 조금씩 짙푸른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양들도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려고 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벼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편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우리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쌩글쌩글 웃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언덕 밑에서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나기에 물이 불어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가 그만 그 물에 빠질 뻔 했나 봅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날이 막 저물고 있으니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만 아가씨 혼자서 험한 산속 지름길을 가로질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모셔다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양떼를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불편하게 밤을 새워야 하는 데다 자신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룰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겠지요. 내가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대한 아가씨를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달래놓고 황급하게 불을 피웠습니다. 시냇물에 젖은 옷과 몸을 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우리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슬 같은 눈물이 예쁜 눈에서 글썽글썽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울먹울먹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 아주 약한 햇볕만 조금 남아 서쪽 하늘에 한 줄기 빛으로 비껴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위해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새 집 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모닥불을 켜고 곁에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부디 편히 쉬기를 바랐습니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내 생활 공간 안에서 새로 오신 손님이 신기한 듯 모여든 양들 바로 곁에서 우리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 보호 아래 고이 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있는 우리 아가씨를 말이지요. 뭐라 표현 못할 만큼 자랑스러운 마음에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깊고 별들은 유난히도 찬란해 보였습니다. 삐걱 갑자기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낯선 잠자리 때문이기도 하고 양떼들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말없이 아가씨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모닥불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아가씨와 나,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밤을 새워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서 살며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밤의 세계가 찾아오면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연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이고요. 수많은 산속에는 요정이 거침없이 밤 공기 속을 날아다니고요. 공기 속에는 들릴 듯 말 듯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지요. 낮이 살아있는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이처럼 밤 물건들의 세상이랍니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밤의 세계에 당연히 무서움을 느끼겠지요. 우리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무서웠을 겁니다. 어쩌다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아가씨는 그만 소스라치듯 놀라서 내게 바짝 다가오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저편 아래에 있는 연못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굽이치더니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방금 들은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듯 말입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목동들은 모두 점장이라던데 정말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별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편이지요. 높은 산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괜 채 염소 모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 봐. 난 저 별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겠지? 물론이지요, 아가씨. 머리를 한번 보세요. 저건 성자크의 길 은하수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상공으로 통하지요. 사르마뉴 대왕이 사라셀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바로 갈리스의 성자크가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으로 영혼들의 술에 큰 곰 자리와 그 반짝이는 굴대 네 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별 셋이 세 마리 짐승이고요. 그 셋째 별 바로 곁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꼬마 별을 마차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 온통 빗발처럼 내려 쏟아지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저편 좀 낮은 쪽에 적어 보세요. 저걸 갈퀴 또는 오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목동에게는 시계 구실을 해주는 별이에요. 저 별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지금 시각이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나는 신이 나서 별자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남쪽으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세요. 횃불, 장드밀, 시리어스가 반짝이지요? 저 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사망성 오리온과 병아리장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별의 잔치에 초대받았대요. 병아리장 북두칠성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 떠나 맨 먼저 윗길로 접어들었답니다. 저 위쪽으로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리고 사망성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장을 따라갔지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그만 맨 꼴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발끈 화를 내면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 많은 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뭐니 해도 역시 우리의 별이죠. 저기 목동의 별 말이에요. 우리 목동이 새벽에 양떼를 몰고 지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 직녀성이라고 부른답니다. 프로방스의 피에르 견우성의 뒤를 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별이지요. 어머나, 별들도 결혼을 해?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에 살며시 얹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졸음에 겨운 나머지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감촉을 남기며 내 어깨에 가만히 살포시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훤하게 먼동이 터오고 마침내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가씨는 꼼짝 않고 그렇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아가씨의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것만 생각나게 하는
그 맑은 밤 하늘의 비호를 받아 우리는 성스럽고 순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고 긴 그윽한 밤하늘 속에는 총총한 별들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그들만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들처럼 순종적으로 말이지요. 이따금 이런 생각이 느닷없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